자, 드러키 밀러는 어떤 사람인가? 주식시장을 경제학자들보다 더 잘 알고 경제를 주식쟁이보다 더 잘한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추펀드 역사 제4탄을 해보겠습니다. 영국을 굴복시킨 사나이들, 그들이 누구일까요? 같이 살펴보시죠. 네, 제가 3탄에서 소로스 얘기를 했습니다. 소로스는 70년대, 80년대 승승장구하고 87년에도 돈을 왕창 벌다가 10월에 블랙 먼데이라는 거를 얻어맞아가지고 나흘 만에 거의 병신이 되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나흘 만에 잃었거든요. 근데 박살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1987년 어찌어찌 플러스 13%로 그 완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988년 드러킨 빌려라는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이분이 이제 소로스 그 밑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퀀텀 펀드로 들어오게 되었죠. 이분이 이제 딱 들어오자마자 소로스의 아들이 드러킨 밀러를 만나가지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이구, 드러킨 밀러 아저씨 축하드립니다. 당신이 아버지가 되어온 9번째 후계자입니다. 나머지 8명은 못 버티고 도망갔어요. 헤헤헤, 당신도 도망갈 겁니다. 했으나 이번에는 아들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드러킨 밀러는 퀀텀 펀드에서 살아남았거든요. 이 둘은 이제 소로스가 이 알키미 오브 파이낸스 요 책을 내고 드러킨 밀러 이 책을 보고 와우, 나랑 비슷한 사람이 또 한 명인데 나 얘랑 친구 되고 싶어 해가지고 친구가 된 다음에 소로스가 저는 꽤 괜찮네, 어이 후계자로 와라 해가지고 온 겁니다. 사실 이런 대천재가 더 뛰어난 천재를 후계자로 삼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죠.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드러키 밀러는 어떤 사람인가? 주식시장을 경제학자들보다 더 잘 알고 경제를 주식쟁이보다 더 잘한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 특히 뭐 에퀴티 리서치, 주식 조사, 그 분석 이런 거를 꽤 잘했고요. 그리고 경제학도 꽤 탁월했습니다. 근데 뭐 이제 에퀴티 리서치를 엄청나게 잘하거나 그 경제를 엄청나게 잘하는 정도는 아니었으나 둘을 꽤 높은 수준에서 할 수 있었다, 이런 사람이었고요. 거기에다가 또 세 번째로 차트도 잘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그 주식 분석을 꽤 잘하고 경제도 꽤 잘 알고 차트도 꽤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 개의 스킬을 합치니까 월별 손실도 거의 없는 그런 사나이로 변신했죠.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드러켄 밀러는. 근데 언론이나 이런 건 꺼려해가지고 인터뷰가 사실 별로 없는 편입니다, 드러킨 밀러는. 자, 1989년에 이 두 사람한테 큰 고비가 왔습니다. 그때 이제 소로스가 계속 찝쩍거리고 드러킨 밀러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야 이렇게 해봐, 이 책고 에서서 에이 팔아버려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드러킨 밀러가 소위 빡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로스한테 막 전화를 해가지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야 소로스 임마, 야 너랑 같이 못하겠어 임마, 야 왜 이렇게 간섭하는 거야, 빽! 했다고 합니다. 어이, 나 당신이랑 일 못하겠습니다. 사표 낼게요. 나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때 소로스가 답변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뭐야? 나가 임마! 라고 했으면은 이 둘의 콜라보는 당연히 없었겠죠. 그래서 소로스는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가지 마. 내가 갈게.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로스는 운영에서 이제 은퇴를 하시고 그냥 멘토 트레이너 역할로 변신을 했다고 합니다. 퀀텀 펀드가 이만큼 있으면은 소로스는 한 요만큼 정도 남겨가지고 이거 가지고 직접 트레이딩을 했다고 하는데 나머지 이만큼은 드러켄 밀러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하기 어려운 일이죠. 왜냐면은 퀀텀 펀드에 있는 거의 모든 돈이 소로스 돈이었는데 그거를 통 크게 드러켄 밀러 네가 굴려라 라고 맡긴 겁니다. 그래, 내가 간섭 안 할 테니까 네가 진짜 돈을 벌 수 있는지 보자라고 소로스가 말을 했는데 드러켄 밀러는 진짜 돈을 벌었습니다. 1989년부터 93년 수익을 보시면은 31.5, 29.6%, 53.4%, 68.8%, 63.2%. 네, 드러켄 밀러한테 돈을 맡긴 거는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자, 이 양반이 어떻게 돈을 벌었나 그거를 보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선전입니다. 1990년, 91년 이때 그 독일이 통일되었을 때 너이츠 마르크를 사가지고 5억 불을 벌었는데요. 당시 사실 이제 독일 통일이 왔을 때 독일은 당연히 이제 동독의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니까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썼습니다. 거기 가서 막 건설도 하고 도로도 만들고 철도도 만들고 이런 거를 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야, 독일 정부가 돈을 찍어내고 있구나. 그러면은 마르크 가치가 떨어지겠네 해가지고 마르크가 떨어진다는데 베팅을 했다는데 드러켄 밀러는 떼헷? 그게 아니지. 야, 본데스방크가 이제
한국의 한국은행 같은 독일의 중앙은행이죠. 헤헤. 본데스방크가 조만간 이제 금리를 올릴 거야. 왜냐면 본데스방크는 독일 경제 성장 이런 데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물가만 잡는 기관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본데스방크가 이제 독일 정부가 돈을 막 풀고 있고 인플레 압력이 오니까 금리를 올릴 거야. 금리가 올라가면은 돈이 글로 모이겠지. 그래서 마르크화가 올라갈 거야. 해가지고 마르크화가 올라가는데 베팅을 엄청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이 맞아가지고 마르크화는 떡상을 했고 이 양반은 그걸 통해서 5억 불을 벌었는데 드러켄밀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헤헤, 니네들은 소로스 책도 안 봤냐? 소로스 책에 다 적혀 있어. 야, 레이건이 말이야 있었을 때 달러가 떡상했잖아. 그 사례 모르냐? 헤헤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예선전이었고요. 자, 이제 본선으로 넘어갑니다. 영국 파운드를 잡아라. 이게 이제 본선이었죠. 그 드러킨 밀러가 놀라운 게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사람 심리를 이해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거 이런 거는 다른 트레이더들도 많이 했고 성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드러킨 밀러는 그거보다 한 차원 높은 쪽으로 가는 거죠. 무엇을 하느냐? 정부와 중앙은행을 이해하자. 그럼 떼돈을 벌 수 있다. 이게 이제 드러킨 밀러가 말하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이 양반이 경제도 꽤 잘하고 이런 게 이제 빛을 보게 되는 거죠. 당시 유럽 화폐는 1979년부터 거의 고정 환율이었습니다. 이제 완전 고정 환율은 아니고 뭐 예를 들면은 뭐 1파운드가 3마르크라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마르크화는 뭐 한 뭐 2.8에서 3.2에 왔다 갔다 하고 그 대신에 그 밴드에서 떨어지거나 이제 올라가려고 하면은 그럼 중앙은행들이 개입해가지고 환율을 다시 맞춰놓는 이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 하면은 이게 10년 동안 잘 통했는데 독일은 이제 통일 후에 인플레이션을 죽이기 위해서 드러켄밀러가 말한 것처럼 금리를 올렸어야 됩니다. 고금리가 필요했고요. 근데 문제는 당시 영국 이태리는 경제가 매우 안 좋아가지고 금리를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금리가 이제 필요했던 거예요. 자, 그럼 당연히 금리가 높은 마르크 쪽에 돈이 몰릴 거고 그리고 금리가 낮은 영국이나 이태리에서는 돈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불균형이 나타나게 되고 이 그 고정화폐, 그러니까 고정환율을 유지하기가 이제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소로스와 드러켄밀러는 그걸 보고 오호 파운드와 리라화 이 두 개가 과연 평가절하될 것인가? 헤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이제 그 유럽 정치인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이제 독일 마르크와 영국 파운드화를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개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얘네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환율을 제자리에 유지를 하면은 소로스가 돈을 벌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이제 당시 영국 부동산 머기지가 대부분 변동금리였습니다. 근데 경제도 잔뜩 안 좋은데, 이제 금리를 높여버리면은 영국 쪽에서, 그럼 이제 머기지를 갚아야 되는 영국 시민들이 매우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으아! 할 테니까, 영국은 사실상 금리를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럼 영국이 금리를 못 올리면은, 이제 독일 쪽에서 금리를 낮춰줘야지 균형이 맞는 건데, 그래서 이제 영국 재무부 장관이, 어이, 당신! 어이, 슐레징거! 니가 본데스방크 버스라며! 야, 임마! 금리를 내려, 임마! 쾅쾅쾅 책상을 막 쳤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슈레징거가 보기에는 이 새끼 아니 뭐 영국 새끼 따위가 말이야 감히 지금 위대한 분데스방크에 금리를 내리라고 하는 거야? 물론 저런 새끼가 다 있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슐리징거 본데스방크의 버스는 감히 영국 재무부 장관 따위 때문에 위대한 마르크화의 안정을 포기해가지고 마르크화의 금리를 내릴 그런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제 유럽 정치가 어떻게 돌아갔냐 하면은 이제 그 이렇게 고정 환율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스텝이 유로화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유럽 정치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한 화폐를 만들자 뭐 이러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슐레징거가 퇴짜를 놓습니다. 이 고정 환율 제도 이거 저는 신뢰가 별로 없는데요. 라고 폭탄 투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헤지펀드 투기꾼들한테 강력한 사인을 준 거죠. 아하, 독일이 마르크 파운드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큰 노력을 하지 않겠구나라고 이제 확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로스가 슐리징거의 강연을 이렇게 듣고 있다가 이제 그 말을 들었죠. 난 이 고정 확률 제도에 신뢰가 별로 없습니다. 그때 이제 앞으로 달려가가지고 슐레징거 씨, 진짜예요? 당신이 말한 거 진짜 맞는 거니까? 하니까 이제 슐레징거가 네, 뭐 유럽 화폐 뭐 좋기는 한데 야 ECU 뭐 유로피안 커먼 유니트 이거 별론 것 같아. 야 도이치 마크라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슐레징거가 빈정거렸다고 합니다. 이제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아하, 그러면은 저 몬데스방크 쪽은 영국이 뭐 죽치든 말던 영국을 위해서 금리를 내려줄 의향이 전혀 없구나라고 파악을 했다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영국은 금리를 올릴 수 없고 독일은 영국을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내릴 의향이 전혀 없구나. 헤헤헤 라고 파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어우 대박, 많이 깨지면 0.5% 손실이고 잘 되면은 15에서 20% 정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야, 그럼 손익비가 어떻게 되는 거야? 거의 30에서 50대 1이잖아. 야, 이거는 완전히 대박이다. 그래서 드러킨 밀러가, 허허허, 제가 그래서 미리 벌써 15억 달러 파운드와 공매도를 했습니다. 하니까 소로스가, 야, 너 지금 장난하냐? 15억 불이 뭐야, 임마? 10배도 들어가 150억 불, 가자! 라고 소로스가 외쳤습니다. 이때 드러키 밀러가 많은 걸 배웠다고 합니다. 아, 이렇게 황금 차스. 정말 우리한테 완전 유리한 확률이 오면은 이때는 올인해가지고 전집을 팔아서 다 박아야 되는구나. 이 중요한 거를 소로스에게서 배웠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1992년 9월 14일 소로스와 헤지펀드들 대 영란은행 배틀이 시작했습니다. 영국은 당시 440억 달러 정도의 외환 보유고가 있죠. 참고로 제가 알기로는 한국이 지금 3천억 불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파운드와의 금리를 마음껏 올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헤지펀드들은 소로스 혼자만 150억 불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친구 헤지펀드들도 야, 소로스가 파운드 공매도 하는데 우리도 같이 가자라고 하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소로스가 그 파운드와 공격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하면서 9월 15일 날 금리를 하루 만에 2% 올리고 9월 16일 날 다음 날에 또 3% 올려가지고 방어에 나섰는데요. 따다다다 영랑은행 대 헤지펀드 누가 이길까? 뭐 누가 이기겠어요? 전쟁은 이틀 만에 끝났죠. 외환 보유고 440억 달러 중 270억 달러를 탕진 후 영란은행은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파운드화를 그 방어하기 위해서 파운더를 미친 듯이 사들였겠죠. 270억 달러를 투입을 해가지고. 그러나 해치펀드 그리고 그 미국 금융기관들이 돈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란은행 항복.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영란은행은 파운더를 더 이상 지킬 수 없었고 파운드화는 수직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해가지고 마르크화되기 14% 하락을 했다고 하고요. 이거를 통해서 영국 국민들은 40억 달러 손해를 받고 왜냐하면 이제 중앙은행의 그 돈이라는 게 사실 다 세금이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그래서 영국 국민들 40억 달러 손해를 받고 이 중에서 10억 달러를 이제 퀀텀 펀드 소로스 드러킨 밀러가 꿀꺽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소로스가 별명이 생겼죠. The man who broke the Bank of England. 영란은행을 작살낸 사나이. 와, 이거 멋있지 않습니까? 해치펀드 이런 개개인들이 중앙은행을 작살낸 거예요. 이야, 정말 멋있다. 허허허. 네, 근데 또 이게 다가 아니었다고 하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언론에 그 관심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 퀀텀 펀드는 사실 영국뿐만이 아니라 뭐 이태리도 깨부셔가지고 돈을 벌고 스웨덴도 깨부셔가지고 여기서도 또 10억 불을 챙겼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조용히 했다고 합니다. 언론의 주목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는 좀 시끄럽게 10억을 벌었고 그리고 이제 스웨덴에서도 좀 조용하게 10억을 벌었다라고 합니다. 10억 원이 아니라 10억 불이죠. 그쵸? 그리고 또 심지어 드러킨 밀러는 당시 이제 트레이더들이 영국 주식을 팔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영국은 이제 X가 됐네. 아하, 영국의 사람들이 돈을 뺄 거니까 주식을 팔겠지? 했는데 드러킨 밀러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파운드가 떨어지면 영국 기업의 경쟁력이 개선이 된다고 매수를 해야지 매수 해가지고 영국 주식을 사가지고 또 떼돈을 벌었습니다. 요약을 하면은 투자를 진짜 잘하는 그 사람들의 삼박자는 지금 여기를 보면은 이제 종목 분석 그건 당연하고요. 그죠? 그리고 경제와 차트. 아, 사실 저는 경제를 뭐 아무리 연구해도 뭐 이렇게 드러켄밀러처럼 천재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제 머리로. 그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차트 기본기 정도는 이제 좀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강력히 들었습니다. 사실 차트를 보는 게 드러켄밀러나 소로스만 보는 게 아니라 이 그 해치펀드 열전이란 책에서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상당 부분이 차트를 보거든요. 물론 가치 투자자들은 차트는 미신이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미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차트에서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매크로 트레이딩, 경제, 환율, 뭐 금리 보면은 졸라 멋있는데 저는 못 따라할 것 같습니다. 아, 제 두뇌가 너무 작아요. 그리고 이 고정 환율 제도라는 거, 이거는 역사상 된 적도 없고 영원히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한동안 이렇게 잘 돼갈 수 있는데 결국은 두 나라의 균형이 깨지면서 고정 환율 제도는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굳이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요.
안타깝게도 영국이 이렇게 그 쪽팔리게 개망신 당하는 거를 보고 딴 나라들이 배우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이후에도 아시아 난민은 계속 달러 대비 페이크 고정 환율을 유지를 했는데 90년대 말에 이 나라들이 엄청나게 피를 보게 되죠. IMF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모험도 이제 조만간 이 해치펀드 열전에 나오는데 예, 그것도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와, 재밌죠? 그죠? 재밌으시면은 구독을 하시고, 영상을 보면 아직도 싫어요를 누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좋아요를 누르십시오. 감사합니다.